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4기 시작인데요. 4기 스터디가 총 12주치인데 그 중에 11주까지는 이 100점 100분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마지막 12주차 때 시험 직전에는 쭉 전체 내용 최종 마무리하고 최대한 출제될 것 같은 논점 살펴보고 그러면서 끝낼 예정입니다. 문제는 최대한 실제 기출 문제 수준으로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4기 1주차 문제 이제 보기 전에 지난 3기 5주차 거 채점평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3기 5주차) 때 문제는요. 문제 1번은 수익환원법인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 분석법 DCF법에 대해서 기본 개념도 묻고 그리고 한계 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수익환원법의 두 가지 방법, 요 기본적인 개념하고 가정, 요거는 기본 내용이니까 다들 이제 진짜 잘 암기를 다들 하셔서 서술을 다 잘 하셨었고요. 물음 2에서는 그 직접환원법과 DCF법 두 방법이 투하자본 회수의 인식 및 처리 방법, 요거에 있어서 그 비교 설명하시오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액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 이게 직접환원법의 방법이죠. 그리고 복귀가액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 요거는 DCF법이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 측면에서 그 두 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양자를 일정한 기준을 삼아서 차이를 비교 설명하기를 그렇게 의도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 비교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으신 분은 잘 없었고, 직접환원법에서의 자본회수 방법인 그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풍부하게 한 그런 그런 답안이 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여기서는 많이들 못하셨고요. 그리고 물음 3에서는 기존 DCF법의 한계를 적고 그 확률적 DCF법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였는데, 기존 DCF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그 확률적 DCF법하고 비교를 한 한계, 즉 주관 개입 여지가 있다, 그거랑 불확실성 반영이 미흡하다, 요 두 가지 정도 풍부하게 쓰시면 됐는데 요거는 잘 쓰셨습니다. 근데 확률적 DCF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의만 간략히 적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부정확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확률적 DCF법이랑 실물 옵션 평가법 이런 거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답안들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확률적 DCF법은 크게 현금 흐름은 확률 분포로 나타내고 할인율은 무위험률을 적용하는 거고, 결과인 수익가액은 한 가지 값이 아닌 일정 구간으로 제시하는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토대로 의의도 쓰시면 되겠고, 뭐 비교 목차도 잡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보상감정평가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하고 시상가액 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서에서 보상평가의 그래서 개념이나 보상평가는 정당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면서 그 정당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정평가할 때 그 밖의 요인 보정하고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을 쓰신 경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음 1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쓰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안 중에 토지보상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소설하신 답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네모칸 보시면은 이게 실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상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 급학교인 보정의 그 산출 과정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항상 앞으로 보여줄 그 산출 산정 근거의 산출 산정의 근거 및 필요성을 앞에서 먼저 짚어주고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이렇게 다들 쓰고 있습니다. 상세한 약간씩은 단어 쓰거나 문장 말투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 규정이랑 그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일단 제일 먼저 토지보상법 제70조 1항 요거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칙 14조 2항 5호까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기준 그리고 유권 해석 그리고 대법원 판례 이렇게 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추가로 그 인근 지역 및 동일소구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그 정상적인 거래 사례나 보상 사례 가지고 급학교인 보정한다. 이 내용도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급학교인 보정의 법적 근거는 명시적인 규정이 그냥 없다라고 쓰면은 약간 틀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조 1항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는 그래서 70조 1항 내용을 또 넣어드렸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게 그 근거가 되겠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1항이 결국 내용을 쭉 보시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쭉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해서 이게 시점 수정이죠 하고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정정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그 밖에부터 등까지 요 사이에 지역 요인 관련이랑 개별 요인 관련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요인 즉 그 밖 요인 이런 게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0조 1항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음 2에서는 보상평가 시에는 시상가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걸 물었었는데 실제로 보상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까지 적용을 하고 그리고 급학교인 보정을 할 때 그 인근 유사 실거래 사례를 참작하고 그리고 보상 선례도 참작하고 하죠. 그 다음에 딱히 다른 방법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내용 그 둘째 줄 쭉 보시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8조에서 분명 그 정한 방법 즉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이 존재하죠. 근데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정평가서가 나갔을 때 피수용자나 그 이해관계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일단 제일 먼저 그래서 결국 얼마 나왔는지 가격부터 딱 넘겨서 봅니다. 근데 가격이 마음에 들면 이제 끝인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런 보상평가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최대한 이 감정평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보시거든요. 피수용자분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에는 이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평가에서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하고 그런 거 묻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법에 대해서도 묻고요. 두 번째는 개별 요인 비교치 있죠. 개별 요인 비교치 이거는 판례도 다 그 존재를 하죠. 구체적으로 왜 이 요인 비교치를 줬는지 쓰라고 그것도 실제로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분명히 바로 앞에 땅은 얼마의 실거래가가 있고 아니면 보상 선례도 얼마 받았다더라 이러면서 주변에 그 가격 비교 자료를 들먹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낮게 나왔냐 하시는 그 법과 뭐 개별 요인 비교치랑 주변 가격 자료 요거 가지고 질의가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이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지금 이 문제였던 거고, 다른 것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개별 요인 비교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써야 한다. 여기 사실 그 작년 34회 이론 문제에서 2번에서 지역 요인 비교에 대해서 그 심사 그 하는 의견을 쓰라는 게 있었죠. 그것도 사실 그 지역 요인 비교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써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했던 문제였는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맨 마지막 줄 쪽 보시면, 그래서 예시 답안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피수용자가 물어보면, 아니면 이게 소송평가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줘야 전문가답게 답을 해줘서 어떻게 해야 납득할까, 그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 중에 현금청산 감정평가에 대해, 다만 이 도시정비법 조문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그 현금청산 감정평가가 사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이 토지보상법 준용하냐 마냐 요런 차이가 좀 크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뭐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그 양자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 일단 이 지난 문제는 기본 내용을 쭉 최대한 설명하기를 의도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조문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였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하고 같이 그 기본적인 의, 대상, 절차 이런 게 다 조문에 있죠. 그거랑 감정평가 방법. 근데 감정평가 방법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다르니까 요거는 각각 목차를 잡아서 따로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쓰도록 채점 기준표는 배점이 있었고요. 요 기본 내용 외에 뭐 유의사항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목차 이런 거는 내용이 유효한 경우에는 점수를 드렸고요. 이거를 만약에 그 비교하는 목차로 잡아서 서술을 하셨어도 점수는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묻는데, 다만 이거를 감정평가하고 관련성을 물었었어요. 토지 공개념은 요 그 개념을 한번 또 명확하고 간략하게 다시 보면은 결국은 사익 측면하고 공익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자산이다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민 개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죠. 국민 개인의 사적 재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토지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익,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 요게 토지 공개념이고요. 그래서 요렇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사실 요거 토대로 의의도 그럴듯하게 잘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 사익과 공익 다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감정평가죠. 그 경우에 일어나는 감정평가가 이제 크게 3가지로 예시 답안에서 드렸었는데, 시장 가치를 그래서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 평가도 사익하고 공익 다 연관이 되죠. 그리고 보상평가도 사익, 공익 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기 1주차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4문제로 구성을 계속
할 거고요. 이 40점, 30점, 20점, 10점 요걸로 일단 정착은 됐죠. 배점이.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되 한 뭐 5대5 비율 정도로 뭔가 기본 교재에 좀 널리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내고, 그리고 50% 정도는 뭐 최근이라 함은 한 뭐 2022년 말 정도부터 나온 그런 논문 중에,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토대로 약간 생소한 거, 즉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약간 난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쉬운 거, 난해한 거, 이거를 한 절반 정도씩. 다만 그 출제되는 논점의 범위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문제는 그래서 쭉 구성부터 보시면 1번 문제는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최대한 누구보다 많이 풍부하게 썼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직업윤리 문제죠. 요거는 뭐 생각할 논점 같은 것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1번은 최대한 목차를 빨리 간단히 틀만 잡고 폭풍처럼 서술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뭔가 언뜻 보면은 일단 뭐 정비 사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시 정비 평가에 대한 내용인가 하고 보면은 사실 뭐 물음 1에서 그 정비 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이랬으니까, 사실 정비 사업이 주요 추진 단계가 간략히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하는 문제였지만, 그 외에는 사실 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약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물음 2는 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감정평가 유의사항 이런 거를 물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면서도 바로 조금 정신 차리셨으면 바로 쓸 수 있었다, 이런 문제이고요. 문제 3번은 임대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기본 교재마다 다 널리 알려진 그 논점이죠. 임대권과 임차권 가치를 각각 구해서 합한 게 완전 소유권의 가치, 즉 시장 가치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 여부, 그 문제였고요.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최대한 암기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풍부하게 썼으면 되는 문제였고, 문제 4번은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알면은 솔직히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처음 봤거나 좀 몰랐으면은 요 용어 자체에서 약간 추측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다시 보시면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죠. 쭉 보시면 물음 1은 감정평가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론적 법률적 근거 설명,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물음 2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지켜야 하는 쭉 하니까 그 직업윤리 중에 감정평가 법상 규정된 의무를 설명하시오, 요거죠.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음 3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책임, 이렇게 나누어서 뭐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랬으니까 뭐 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법규적인 논점 이런 건 제외하고 간략히 설명하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거의 바로 기계처럼 목차가 딱딱딱 잡혀야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보고 목차를 잡는다 하면은 서 쓰고, 그리고 물음 1에서는 일단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 쓰고 법률적 근거 쓰고죠. 근데 다만 배점이 20점인 거고, 그리고 물음 2는 배점은 10점이고 감정평가 법상 규정된 의무니까 일단 법상 규정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히 보여줄 수 있겠죠. 관련 규정을 뭐 개설같이 언급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는 25조부터 있죠. 26조 그리고 27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25조가 내용이 많죠. 1항부터 6항까지 있죠. 이제 품위 유지부터 그 유도 금지 신설된 규정이 있죠. 요렇게까지 있는데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분량을 생각해서 요게 10점짜리니까 목차를 한 4, 5개 나오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약간 뭐 추가 목차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안에서 4개에서 5개 나와야 하니까 요 26조, 27조는 저는 이거는 하나의 목차로 쓰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고, 요 품위 유지 쓰고 불공정 감정평가 회피 그거 쓰고, 요 3, 4, 5항은 저는 또 하나로 묶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유도금지, 얘는 신설된 조항이기도 하고 28조의 2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저는 요거를 4번 목차로 따로 써서 이런 식으로 저는 예시답안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그럼 이렇게 빨리 잡고요. 그 다음에 물음 3은 이것도 목차는 명확하죠.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해가지고 얘는 감정평가법 28조 손해배상 책임 그 내용이죠. 이게 뭐 민법상 손해배상이랑 감정평가법상 손해배상 그거 뭐 법규에 있는 논점이 있죠. 그거까지 논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요 배점도 10점이니까 간략히 설명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거 있다랑 그 협회 보증 공제사업 가입 그거 써주고 네, 그 정도 쓰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 뭐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좀 취지까지 풍부하게 써주려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크게 3가지로 나뉘죠. 기타 행정상 책임이랑 행정형벌 책임, 행정형벌이랑 행정질서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타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인가 취소, 그리고 과징금. 법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행정형벌은 벌칙 규정들 다 있죠. 벌칙 규정이랑 그리고 금품 수수했을 때 몰수랑 추징, 요게 행정형벌이고, 행정질서벌은 뭐 몇 년 징역이랑 벌금 그거 있죠. 그거랑 그리고 그 알선술회죄 해가지고 공무원법 의제되는 거, 이거랑 양벌 규정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다르게 쓰고 있었네요. 이거는 형벌이었는데 행정질서벌에는 징계랑 과태료죠. 징계랑 과태료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상 책임의 그거죠. 징역이랑 벌금 그리고 술회죄랑 양벌 규정.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쭉 목차당 뭐 4줄에서 6줄 이런 식으로 써면 됐었고, 물음 1번은 20점이니까 목차 개수가 이거 나누기 2 했을 때 대충 8개에서 10개가 나오면 되는데,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론적 근거, 법률적 근거 이렇게니까 저는 요거를 다 이렇게 동일한 배점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요거는 예시 답안으로 이따가 내용 보고요. 근데 다만 요 법률적 근거 있죠. 요게 감정평가법이랑 감칙이랑 실무 기준 이렇게 드렸거든요. 왜냐면 실제 법률상 있는 근거니까. 근데 여기에 그 협회 윤리 규정 있죠. 요거는 쓰셨으면 뭐 추가 점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내부 규정에 속하는 거라서 추가 목차로 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물음 1번 예시답안만 좀 볼까요?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은 일단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 요거는 요 2문자 따가지고 뭐 사필기 해가지고 많이들 외우시는 내용인데 사실 내용은 다 책에 있는 거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뭔가 이 답안에 어떻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목차당 1.5점에서 2점 뭐 이렇게 받는 목차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거 쭉 보시고 그리고 이론적 근거도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 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 요것도 내용을 쓴 어떤 방법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감정평가법의 25조부터 25, 6, 7하고 그 23조에 수수료 요율 및 실비 기준 요것도 있죠. 그다음에 협회 회원가입 및 회칙 준수 의무 그리고 직업윤리 규정 준수 의무 이렇게 해서 배점이 이 정도에서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은 딱 그 조문 제목하고 몇 조인지 이 정도 쓰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칙 그리고 요 법상 의무 이거는 사실 물음 2에서 또 묻고 있으니까 더 간결하게 써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감칙 3조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의무 요거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 그대로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무기준 200에서 감정평가 업자의 윤리 해가지고 그 기본윤리, 업무윤리 여기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동가치 산정 모형 사용윤리 이렇게 있다 쓰시고 그다음에 물음 2는 법상 의무를 이것도 각 목차당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는지 이거 보시면 품위 유지하고 불공정 감정평가 회피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업 겸업 금지랑 금품 수수 금지, 이중 소수 금지 요거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내용이 좀 분량이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랑 명의대여 금지 의무 요것도 하나로 묶으면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유도 또는 요구 금지 의무 요것도 28조의 2를 좀 먼저 썼고요. 왜냐하면 그 25조 6항에서는 28조 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된다 요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책임 요거는 28조 내용을 쓰면 되고요. 이것도 최대한 암기한 그대로 써줘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상 책임도 이것도 법 그 조문 제목이랑 각각 몇 조인지 이거를 다 쓰면 됐고요. 그다음에 형사상 책임도 내용 풍부하게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됐습니다. 근데 이건 결국 본론도 사실 그냥 암기한 걸 얼마나 잘 쓰냐긴 했는데 서랑 결도 조금 정해져 있긴 하죠. 근데 요거 결부터 그냥 보시면 이 윤리 문제에서 결은 대부분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요 관련 문제를 적는 건데 우리나라 그 현행 윤리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하면서 문제점하고 요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개선 방향 이런 거를 결에 적으면 되는데 서에서 쓸 말은요. 그래서 예시답안 1쪽에 서 한번 다시 보시면
감정평가 제도가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의 반대급부로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하면서 요 마지막 세 줄, 요게 최근 윤리가 중요한, 더욱 중요한 뭐 출제 배경, 약간 그거죠. 이 감정평가 윤리에 대해서 문제를 사실 오늘 이 1주차 1번 문제로 낸 게 뭐 그 12주간의 그 사기 스터디 중에 첫 주차의 첫 번째 문제로 뭐 윤리를 냈다 뭐 이런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직업 윤리에 관해서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논문이 나오냐면요, 약간 결국은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런 거에 대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솔직히 그 요 세 줄 보시면요, 서예 마지막 세 줄 보시면 최근 시장의 성장 정체와 그리고 자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짐에 따라 직업 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요 답안에는 좀 이렇게 많이 축약돼서 쓴 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뭐 징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좀 증가하고 있고, 소송 절차도 밟고 뭐 이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평가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직업윤리가 정말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볼까요? 문제 2번 보시면 요것도 그 논문을 토대로 일단 낸 문제인데, 논문 내용이 그렇게 뭐 논문 내용을 자세하게 볼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시 답안에서 본 것과 같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다 요거거든요. 정비 사업이 구역 지정되고 그렇게 시행이 시작이 되면은 사업 구역 내의 사실 토지 건물 이런 거는 행위 제한이 되죠. 그래서 행위 제한 때문에 구역 내의 뭐 주택 가격 이런 거는 사실 논의할 게 없고, 항상 정비 사업 주변 주택들의 가격 변화, 요게 그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막 10몇 년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로 그래서 그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곳에 주변에 일정 그 실제 어떤 동네를 가지고 뭐 회기 분석을 하거나 통계적 분석을 해서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뭐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 측면에서는 이런 정비 사업에 의한 사실 이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이 사실 정부가 통제하는 그 주택의 공급이거든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일어나는 거고, 신축 주택 공급. 그래서 요게 주변에 구축 단지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좀 쓸까요? 써보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실 각 절차별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약간 시장 변화 측면에서도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 정비 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냥 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은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뭐 몇 년 안 지났어도 빨리 이거 허물자, 그리고 새로 짓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그 뭐 30년 이상이라든지 해서 안전진단도 뭐
통과해야 되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마음대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그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주택 공급이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안전진단 통과시켜주고 뭐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사실 수단인데 요거는 사실 정책적 측면인 거고 반면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 주민들 조합원이나 아니면 크게 조합원이랑 이거 하는 건설사 이런 데서 사실 수익이 나죠. 사업 수익이 나는 건데 요것도 사실 그래서 관련이 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구역 내죠. 구역 내에서는 얘네들한테 수익이 있고 구역 밖에서도 사실 인근 주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관련해서 고려할 측면이 정책적으로도 근데 요거는 뭐 우리 감정평가 이론 시험에서 나오긴 어렵고 요 경제적 측면에서 요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문제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감정평가 시 그럼 이게 뭐가 관련이 있겠냐 했을 때 인근 주택 그냥 그 시장 변화도 물을 수도 있겠고 시장 변화도 물을 수 있고 감정평가 할 때 그 방법적 측면에서 아니면 뭐 절차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그 논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정비사업 그 정비구역 주변에 뭐 이거를 어느 동네에서랑 A 동네에서랑 뭐 B 동네에서는 정비구역 주변에 요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논문들이 있는데 사실 다 보면은 무조건 뭐 상승하고 무조건 하락하고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셨으면은 점수는 드릴 생각이고요. 근데 물론 그 뭔가 다른 조건이 좀 일정하고 변화가 없다고 봤을 때 그 기본적인 그 변화 방향은 사실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것 토대로 오늘 예시 답안은 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같이 볼 겁니다. 네, 읽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물음 1은 정비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일어날 때 그 주변 정비구역 인근의 주택 가격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쓰는데 다만 주요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목차를 일단 정비 사업이 뭔지 써줬고요. 정비 사업이 뭔지 요거랑 그리고 그러면 주요 추진 단계라는 게 간략히 어떻게 쭉 있는지 요거는 그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하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하고 뭐 이전하고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목차를 잡아서 물음 1이 배점이 20점이니까 요거 하나 두 개 잡고 추진 단계별 가격 변화 이런 식으로 목차 잡고 그 20점 문제니까 목차 개수는 2로 나눴을 때 한 8개에서 10개. 그러면 하나 두 개니까 여기서 뭐 목차당 분량에 따라서 대여섯 개 정도 잡아서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목차 잡는 건 이랬고 요거는 내용이 어떨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예시 답안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예시답안 8쪽부터 문제 2번 서부터 보시면요.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보통 시행되는 그 상황은요.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이 뭐 열악하기까지 하거나 아니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쫙 밀집한 약간 그런 동네에서 옆에 구역이 저 옆에 동이 요만큼이 요번에 재개발 들어간대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 상황이. 그러면 보통은 그 구역이 지정되면은 인근에 이제 구역이 포함되지 못한 딱 인근의 그 구축 소유자들은 쟤네 이제 구역 지정됐으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사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은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인근 주택 가격이 초반에 상승하는 거는 보통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에서는 일단 그런 거를 먼저 적고 들어간 겁니다. 쭉 보시면 정비 사업의 목적이 이렇게 개선되는 거다 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선은 이렇게 썼고요, 저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개념 썼고요. 정비사업 개념 이렇게 간략히 써주고, 그다음에 추진 단계는 이렇게 있다. 추진 단계도 간략히 써주고. 그럼 이제 단계별로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정비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그럼 주변 지역도 앞으로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 심리의 발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일단 문제에 맞춰서 예상되는 영향을 논하시오였으니까 뭐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뭐 예상된다, 판단된다,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됐고요. 근데 요 구역 지정 단계에서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그거죠.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은 뭐냐면 이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 그 설립 추진위원회가 돼서 조합 설립을 하려고만 하죠. 근데 실제로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5년, 10년은 우습게 걸리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단계에서 구역 지정할 때 딱 그 당시에는 가격이 보통 오르는데 뭔가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뭐 뭔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진척이 되긴 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역 지정 전보다 하락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 결과인 거라서 우리 이론 답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효과가 크게 반영될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이럴 때는 요거는 아직 뭐가 눈에 보이는 거가 뭐 시작된 건 아닌 단계죠, 아직. 근데 이제 옆에 동네가 조합 설립 인가가 드디어 났대. 이러면은 요때는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 옆에 바로 옆에 뭔가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은 주변 구축은 좀 하락을 합니다. 요때는 이렇게 상황이 일어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 요때는 이제 옆에 아파트가 새로 쭉 들어서고 그거에 따른 뭐 상가도 들어서고 좀 정비 기반 시설도 정비될 거고 이런 게 기대감이 커지면서 요때는 주변의 평균 가격이 상승을 보통 합니다. 근데 그 상승 폭은 또 뭐 정비 구역에 가까울수록 커지고 약간 통계적 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 요때는 드디어 이제 철거하고 착공이 시작되죠. 요럴 때 이제 눈에 이게 가시적인 게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요때 가장 기대감이 크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인근 주택 가격도 가장 큰 상승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인근 주택 가격이라 하면 그 인근의 오래된 주택들 요거 다음에 뭔가 요 재개발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구축 주택들이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 건물의 가격은 아니고 사실 땅값이 오르는 거죠.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단계 때 그래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준공 단계에는 그 구축 주변에 정비 구역 내에 새 아파트 뭐 보통 이제 신축 대단지 막 이런 거죠. 그게
준공이 되면은 거기로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아파트가 생기면은 그 전매 제한이 보통 있죠.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팔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걸 전월세로 내놓는 임대 수요, 신축 임대 수요가 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거랑 거기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요 구축은 매물이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 구역 내의 신축이랑 구역 주변의 구축 매물, 요게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가격은 하락이 되겠죠. 요게 이제 다른 뭐 정책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어떤 다른 변화가 없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2 보시면 이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구역 지정 단계를 묻고 있죠. 즉 물음 1 중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 인근 아파트가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기 시작했다면 이 경우 감정평가할 때 유의사항 설명하셔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비구역, 뭐 정비사업 이런 말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아파트 감정평가 할 때 그 아파트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이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즉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그 인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할 때 그 거래 사례들이 이전 사례까지는 사실 뭐 최저가였다 이거인 거죠. 그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그런 시장 상황에서 감정평가할 때 유의사항 이걸 물은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거 예시답안 보시면요. 예시답안 11쪽에 물음 2에 대한 답안 보시면 일단 먼저 아파트 감정평가라고 문제에서 특정해서 그 물건을 정해줬으니까 아파트의 감정평가 방법이 일단 뭔지를 적어줬어요. 왜냐면 거래 사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해서 쓸 거니까요. 그래서 16조 거래사례 비교법 써주고 거래사례 비교법 의의도 써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은 그 감정평가 절차 있죠. 절차로 적거나 아니면 거래사례비교법 과정에서 사례 선택 수집이랑 사정 보정, 뭐 시점 수정, 요인 비교 이런 거 활용해서 이것도 최대한 좀 논리적으로 쓰셨으면은 이것도 점수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일단 가격제 원칙 관련 요거는 이런 시장 상황이 변동하고 뭔가 예측이 필요하고 그런 변동에 유의해야 될 때 이 내용을 사실 써주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보시면 감정평가 시 시장 상황이 현재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지적 그리고 뭐 장래 변동의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건 일반론적 얘기죠. 그러면서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인근의 주변 지역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 발현 이런 거 하면서 뭐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므로 변동 원칙, 예측 원칙 중요시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 관련도 이것도 그 기본 내용 가지고 최대한 상황에 맞춰서 쓴 겁니다. 보시면 인근 지역 범위 획정 할 때 뭐 잘 해야 하고 요거랑 정비구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뭐 가격 상승의 정도가 다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요런 거 해서 뭐 표준적 이용은 그래서 뭐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 수집 요것도 세 번째 줄부터 그 최근에 거래된 다수 사례 수집 요거랑 그리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정비구역 인근 주택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생긴 이런 과소 과다 거래나 투기적 거래, 사정 개입 가능성에 유의한다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시점 수정도 가격의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변동률도 상승의 변동률을 뭐 채용하는 등 뭐 세분화해서 채용한다. 문제에 맞춰서 쓰시면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인데 문제 3번은 요것도 사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예시답안 가지고 목차 쭉 보시면 일단 평가 방법을 설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임대권 먼저 개념 쓰고 평가 방법 쓰고 그리고 임차권도 개념 쓰고 평가 방법 쓰고 요 정도 쓰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진짜 묻고자 했던 거, 임대권과 임차권 가치를 합한 게 소유권 가치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요거는 개설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개설을 쓴 거고요.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서들에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임대권은 계약된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수익에 따른 위험이 낮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낮다. 근데 계약 임대료는 귀속 소득, 즉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의 차이죠. 임차권자한테는 이 귀속 소득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이 높으니까 자본 환원율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가치하고 그러니까 같으려면 요 임대권 환원율이랑 임차권 환원율이 동일해야겠죠. 동일하면 사실 소유권 가치가 같을 건데 다르다. 그 이유고. 그다음에 3번은 임차인 질적 차이에 따른 차이인데, 이것도 사실 위험에 따른 좀 그런 거죠. 임차인이 양질이면 낮은 자본 환원율, 근데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본 환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최유효 이용 여부, 요거는 소유권 가치는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되는 가치인데, 임대권과 임차권 가치는 현재 임대 계약 상황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유효 이용하고 현재 이용이 다르면 이것도 다르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이거 관련해서 늘 있는 검토인데, 둘이 합한 게 소유권 가치가 아니니까 소유권 가치에서 어느 하나를 빼서 구하면 안 되고 그 자체로 별도로 산정해야 올바른 가치 결론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검토입니다. 그리고 요 가치의 다원성 개념이 있죠. 문제 4번. 가치 다원성 관련해서 요거는 사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가치의 분류 파트에서 그래서 결국 내용이 뭔지만 그냥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치가 뭐 무슨 가치 해서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근데 그게 어떤 가치는 뭐에 따른 분류고 어떤 가치는 뭐에 따른 분류고, 요게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 약간 당위성에 관련한 분류, 요게 그거죠. 당위 가치랑 존재 가치. 이거는 공시지가랑 시장 가치 성격, 그거 할 때 많이 나오는 분류죠.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용도별로 구분하는 게 사용 수익하고 처분 측면에서 하는 게 교환 가치고, 그다음에 처분은 아니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게 사용 가치. 용도별로 분류하는 건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제에서 물은 게 가치의 종류를 의미별로 분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문제에서 물은 대로 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으로 분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치 전제, 그다음에 가치 용도. 이게 가치의 의미별로 분류하는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 관련 논문들이 있긴 한데, 요 가치 기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감치기에서 기준 가치라고 하는 게 이거랑 뭐 다르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사실 이게 감치기 기준 가치라는 용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명확하게. 그래서 가치 기준 가치, 요거는 그거죠. 이거에 따른 분류는 시장 가치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냐, 사실 그건데, 여기에 속하는 거는 뭐 투자 가치, 뭐 공정 가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치 전제는 이게 나오는 게 그 기업 가치 평가할 때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 게 계속 기업 가치고,
이 가치 전제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게 청산 가치입니다. 이 각각은 다 독립적으로 병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 가치는 공정 가치인데 그 상황을 전제를 하는 거죠. 가치 전제는 상황이 계속 기업을 전제하거나 청산 가치를 전제하거나 이럴 땐 같은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만 가치 결론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가치 용도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쓰는 그 뭐뭐 가치 할 때 그건데, 즉 그 감정평가 목적 있죠. 목적 혹은 평가서의 용도 있죠. 용도별로 나뉘는 담보 가치랑 경매 가치라고 그 실무상 용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된다는 거, 요거까지 공부하신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문제로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1주 동안 매주마다 약간 그 한두 문제씩 그 난해하거나 낯설거나 이런 문제를 꼭 낼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 약간 헉하는 그 경험을 하셔서 막상 시험장 들어가셔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별로 당황하지 않게 한번 11주 동안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